시장의 원화가 더 많이 풀리는 상황은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쪽으로 압력을 키우기 쉽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조금 푸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경, 한 번의 현금 지원이 당장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돈 자체보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시장이라는 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돈을 푼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 기조가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방어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라는 선택적 신호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금은 철저하게 수익과 리스크를 따지면서 냉정하게 움직이죠. 그들은 먼저 환율을 보고 금리를 보고 재정 건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국내 여론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든 외국인 자금은 그 수익과 리스크만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돈을 풀겠다. 추경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려야 한다.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듣기에는 다 맞는 말 같죠? 실제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떠받치는 건 아주 흔한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식도 바로 그겁니다. 경기가 꺾이면 정부가 돈을 푼다. 돈이 풀리면 소비가 살아난다.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이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난다. 그렇게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고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온 가장 익숙한 경제 상식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늘 공식대로만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돈을 풀어도 어느 때는 경기가 부양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돈을 푸느냐 안 푸느냐가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돈을 푸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경기가 안 도는 국면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통화의 가치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국면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평소 같으면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돈을 푼다는 말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정도인가? 그럼 재정은 괜찮은가? 원화 가치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돈이 경기에 바로 영향을 끼치기 전에 환율, 금리, 신용이 먼저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 상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당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추가로 메우겠다는 뜻인데요. 겉으로 보면 전자는 경기 부양이고 후자는 재정 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둘을 분리해서 보지 않죠. 시장은 늘 묶어서 봅니다. 돈이 더 풀린다. 그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지? 빚이 더 늘어난다. 그럼 국가 재정 괜찮은가? 이 나라가 단기 부양을 위해서 장기 신뢰를 깎아먹는 건 아닌가? 시장은 이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추경 발표나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환율 급등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숫자보다 맥락을 보기 때문인데요. 같은 10조 원을 풀어도 성장 기대가 높고 물가가 안정적이며 통화가 강한 나라에서는요, 부양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불안하고 환율이 흔들리고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재정 여력이 의심받는 나라에서는요, 경고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경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율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아주 빠르게 국내 물가와 기업 비용으로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수 중심 국가에서는 환율이 조금 올라가도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원유도 수입하고 가스도 수입하고 각종 산업 원재료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환율은요,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통과됐다는 건 결국 원화를 더 푼다는 뜻이고, 원화를 더 푼다는 건 상대적으로 원화의 희소성이 더 떨어진다는 뜻이죠. 돈도 상품과 같습니다. 많아지면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물론 현실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수학처럼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세계 달러의 흐름, 미국의 금리,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까지, 거기에 외국인의 수급, 무역 수지 등 수많은 변수가 섞여서 작용을 하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보면요, 시장에 원화가 더 많이 풀리는 상황은 원화 강세보다는 원화 약세 쪽으로 압력을 키우기 쉽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돈 조금 푸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추경, 한 번의 현금 지원이 당장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돈 자체보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시장이라는 건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돈을 푼다는 건 앞으로도 추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 기조가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화 가치의 방어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라는 선택적 신호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정책을 보고 나라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금은 철저하게 수익과 리스크를 따지면서 냉정하게 움직이죠. 그들은 먼저 환율을 보고, 금리를 보고, 재정 건전성을 보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흐름을 보는 거죠. 국내 여론이 어떻든, 정치적으로 어떤 명분이 있든 외국인 자금은 그 수익과 리스크만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주식에서 7%의 수익이 나도 환율에서 10%의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입니다. 이게 외국인이 보는 방향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종종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고 있지만 외국인은 원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가의 수익과 환차손이 늘 같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단순히 내수부양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화의 약세로 해석이 되는 순간 외국인은 주식의 수익보다 환율의 손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이 무서워서 파는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언젠가 싸다고 생각해서 다시 사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환율이라는 가격의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복구돼도 신뢰는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책은 숫자만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추경 10조, 15조, 20조를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나 일회성인지,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지는지, 세입 기반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향후에 또 추경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를 보게 됩니다. 즉 시장은 추경의 규모보다요, 추경의 질을 보는 거죠. 만약 돈이 생산성 향상,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의 안정, 기술 투자, 장기 성장 기반 구축 같은 방향으로 쓰인다면 미래 성장 기대를 자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현금성 이전 지출 비용이 높고 그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고 만다면 시장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붙는 정책은요, 호재라고 해석되기보다는 방어적 대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될 수도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현금 지급의 유용성이 문제되는 겁니다. 현금 지급은 체감이 상당히 빠르죠. 사람들이 바로 느낍니다. 정치적 메시지도 아주 쉽게 전달되죠. 단기적인 효과를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경제 전체 구조를 바꾸는 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급된 현금은 잠깐의 소비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생산성 자체를 올려주는지는 의문이 남는데요. 공급 능력을 개선해주지 않고 수출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부족하죠. 시중의 유동성만 더 얻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요. 이때 물가가 안정돼 있고 환율이 견고하다면 그 충격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잠시 이끌고 충격은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미 예민하다면, 그리고 시장이 대외 변수에 민감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돈이 풀릴 때 시장은 이 돈이 어디로 갈까를 봅니다. 그 돈이 생산으로 가면 더 좋겠죠. 투자로 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불안한 시기에는 돈이 투자나 생산성 향상보다도 안전자산 선호, 외화 선호, 가격 방어 심리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시장이 돈을 받아도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소비 승수 효과가 약해지고 기대했던 성장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의 압력과 물가의 부담이 남게 됩니다. 즉, 같은 정책이어도 좋은 효과는 작고 나쁜 부작용은 커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추경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이야기할 때 주가 폭락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요, 실제는 그 전에 이미 훨씬 더 조용하게 무서운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채 시장인데요.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결국 더 돈을 조달해야 되겠죠. 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는요, 국가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보기에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고 앞으로 복지 부담과 또 고령화 위험까지 커지고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약속의 가격은 달라지는데요. 그 결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시장이 그 나라의 국채를 사주는 대신에 대가를 바라는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은 국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채 금리,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업 자금 조달의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 그 영향으로 민간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투자 비용이 올라가고 가게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자영업자는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겠죠. 정부의 재정 확장의 효과가 민간 금융 비용 상승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부양하려고 푼 돈의 효과를 치솟는 시중금리가 상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럴 때 시장이 가장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환율 안정을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 확장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시장은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성장인가 물가인가? 환율인가 재정인가? 이 답이 흐려질수록 시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경제는 숫자만큼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로 굴러가죠. 시장이 이 정부는 끝까지 물가와 환율을 관리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 충격이 제한적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돈을 계속 푸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들면 작은 정책 하나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우리가 체감하기 전에도 이미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처음에 외환시장은 숫자로만 보이겠죠. 그 다음엔 수입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엔 정유, 화학, 항공, 그리고 물류, 제조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생활물가, 식품 가격, 공산품 가격, 교통비, 전기요금의 압력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역시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일부를 달러로 옮기거나 해외 자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오른 물가를 그대로 버텨야만 하죠. 임금은 천천히 오르는데 생활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대출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주식시장까지 불안하다면 체감 경기는 숫자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풀겠다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오죠. 처음에는 민생 지원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통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정책의 역설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런 역설을 굉장히 빠르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정치권은 민생, 회복,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시장은 통화가치, 재정 건전성, 위험 프리미엄, 자본 유출 가능성 이라는 단어로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언어들이 충돌할 때 보통 시장은 냉정한 쪽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거는요, 단순히 돈을 풀었냐 마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신호와 함께 풀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장이 드디어 경기를 살리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구나 라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대개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명 가능한 수준의 작은 신호로 찾아오는데요, 환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국채금리가 조금씩 뜁니다. 외국인이 조금씩 팔죠. 정부는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도 처음에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추경과 현금 지급 위주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돈을 푸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행위가 더 큰 불안의 스위치를 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스위치가 눌리면 환율, 금리, 증시, 채권, 물가, 투자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훨씬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봐야 할 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입니다. 돈이 풀린 이후 왜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왜 외국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그 충격이 결국 증시와 실물 경제까지 번지는지,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은요, 정책 발표 그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작용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경제 성장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건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